네, 지금까지 80분간의 기자회견 함께 보셨습니다. 몇 가지 뉴스가 될 만한 사안도 많이 나왔고요. 네. 일단 올 가장 가깝게는 이 설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순표 기자. 네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구상을 15분 정도 발표를 했으면 당초 5분이라고 그랬었는데 좀 늘어난 게 되겠고요. 네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분야, 통일 분야, 그리고 국민 행복, 국가 발전을 위한 국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그 시간 배분은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장을 했습니다. 3대 추진 전략을 상세히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라고 밝혔고, 두 번째가 창조 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만들겠다. 세 번째가 내수 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겠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3개년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3개년 계획 모두 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잠재 성장률 4%, 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하는 것, 그리고 공용률 70%를 달성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게 눈에 띈다고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통일 분야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통일 분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설날 이산가족 상봉 제안이 있었고요. 한반도 통일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 특히 이를 위해서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세계평화공원 조성, 또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구상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행복,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집중하겠다 밝히면서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국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기자회견의 방점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모두 발언에서 경제에 관한 얘기를 3분의 1을 했습니다. 가장 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안보가 있었고요. 국내 정치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기자회견의 과정에서 국내 정치가 문제 나왔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4만 불 시대를 달성하겠다 이런 그 아주 그 목표를 내세웠고요. 창조경제, 공기업개혁을 또 강조를 했고 통일은 대박이다. 매우 재미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대북한 스탠스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국내 정치 문제인데 국내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상당히 그 야권과의 긴장 관계가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개각, 그동안 불통의 그 논란에서 개각이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개각이 이제 없을 거란 얘기를 했고 개헌 문제도 이게 국론의 낭비다. 지금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검 문제, 특검도 지금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한길 대표가 얘기한 사회 대타협위원회 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치에 관한 문제는 모두 발언에서는 언급조차 없었고 기자회견 내용에서조차 보면은 일단 부정적인 걸로 봐서 뭐 대통령의 뭐 그 이 의중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야권과의 향후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긴장 관계의 국면이 형성될 수도 있는 오늘 기자회견이겠다. 이렇게 그 분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가 하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우리 이제 답변이 어떤 게 있었느냐 관심을 끌었었고요. 이산가족 문제 좀 얘기거리가 좀 있었죠? 어떻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정책을 보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당히 신중성을 보이면서도 소위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이제 2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적극성도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중성 차원에서는 북한이 여러모로 불안정하다. 그 불안정성이 어떤 형태로 우리 그 군사적 혹은 여러 가지 안보적 문제를 이야기할 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세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상당히 그 신중성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적극성 차원에 있어서 이제까지 물론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내에서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하시라도 하고 있다, 또 한다 이런 걸 밝혔지만 이번처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은 단순히 우리가 대화를 위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이제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우리의 어떤 그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NGO 민간 차원의 지원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국내 단체뿐만 아니고 국제적 NGO 소위 신뢰할 수 있는 이 NGO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는 뭔가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함으로써 우리 남북한의 주민 간의 어떤 그런 그 밀착성이라든가 이런 친근성을 늘리겠다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오이사 조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또 그 내용 속에서 아주 단계적인 측면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상당히 그 오이사 조치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억제되어 온 측면이 있죠. 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민간 교류를 나름대로 보다 더 확대를 함으로써 소위 그 북한이 말하는 남북한 관계 개선 이것을 우리가 진정성으로 일단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것에 응답하는 이렇게 민간 교류 차원에서 또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눈에 띄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화두를 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 소위 거기에서 민간 교류도 확대하고 또 민간 교류가 확대되면은 소위 이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직접 대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만큼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좀 보다 더 기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소위 그 DMZ 평화공원 구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라시아 철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등등 해서 좀 더 단중 장기적인 어떤 이런 것을 단순히 계획이 아닌 하나의 실천 행동으로서 뭔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면은 사실은 저도 이것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것을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통일의 환경에 대해서 바로 준비하는 나름대로 하나의 그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못 본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통일 이후에 우리의 그 자화상은 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탈북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우리의 통일 미래 이런 것을 상당히 그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것도 동시에 시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 박사님이 이 북한 문제, 대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의 그 방점은 경제입니다. 저는 특히 그 어떤 그 단어를 이제 주시봤냐면 혁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노무현 정부에서 쓰던 말인데 매우 좋은 말이거든요. 이노베이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들고 나와서 앞으로 3년 안에 4만 불 시대를 달성하겠다. 사실 몇 개년 계획은 아버지 박정희 시대 때 잘 쓰던 경제발전 5개년 그런 계획이 겁니다. 그래서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문제에 내가 한번 올인을 해보겠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지가요.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의 사후 평가가 마치고 난 뒤 평가가 말이죠. 항상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제가 잘 좋아졌느냐 이 문제로 많이 평가 매겨지거든요. 이 문제를 대통령이 안 것 같아요. 따라서 모두 발언의 3분의 2가 이 경제 문제를 채워줬다는 것은 대통령의 이 경제에 대한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이제 대중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의지를 보였는데 그 CCTV 기자가 그 질문을 하는 그에 대한 답변도 매우 친근하게 이런 그 친밀한 스타일로 앞으로 대중관계를 하나겠다. 이런 점에서는 그 앞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일본과는 원칙적인 그 관계지만 대중관계는 좀 더 한번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의중이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올바른 양국의 역사인식이 우선돼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좀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무라야마 다음하를 부정하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신뢰를 깨는 행동이다. 협력 환경이 깨진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원론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일본의 돌발 행동은 신뢰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적을 하면서 기자의 질문이 이른바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일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상회담이라는 말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이었고 하나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최근의 일본의 돌발 행동은 계속되지 말아야 하고 더 계속된다면 신뢰는 계속 깨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경고를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이제 이른바 불통 논란에 대한 기자의 네네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불통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네네. 불법 그리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소통이다. 이런 강조를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 중심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불통론이 있는 거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데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이게 단순한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을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한 것은 소통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법을 지키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소통의 기반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은 무엇보다 적당한 타협과 다르다. 따라서 누구라도 만나겠지만 진정 소통을 하겠지만 이 현재 그 일부 야당이나 일부에서 지적하는 적절한 타협을 위한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소통에 힘쓰겠다고 지적하면서 15년 전 사망한 여대생의 단순 교통사고가 최근에 그 법인이 잡힌 살인사고 밝힌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천하대 민원 비서관이 역대 정부에서 가장 그 한가한 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바쁜 자리라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구라도 만나 소통에 힘쓸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에 관한 생각을 정확히 밝힌 자리였습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불통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네, 뭐 원칙론적인 답변은 좋았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왜냐하면은 그 소통의 의미를 이제 기계적 만남이라는 거 하지 않고 원칙적인 걸 하겠다는 건 좋았는데 네. 예를 들면 많이 듣고 있다 본인이 뭐 시장에 가서도 듣고 있고 많이 듣고 있고 우리 민원비서관실이 바쁘다. 그다음 예를 든 그런 그 케이스가 과연 본질적인 소통의 문제에 적합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아쉬웠고 오늘 그 기자회견이 이제 처음인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그 아주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근데 뭔가 좀 그 사전에 좀 짜인 듯한 느낌이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보 야권 매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와대 출입하는 매체들이 그런 그 매체들도 뭐 자연스럽게 빠진 건지 뭐 재입법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매체들에서도 날카로운 질문도 가고 대통령이 답변도 오고 이런 거 필요했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제 정치의 파트너인 야당에 대한 그 목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야당에 던지는 메시지 그렇죠. 그 대타위원회 안 하겠다 그거 하나 정도 있었는데 야당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년사에서는 2인 삼각이라는 뭐 얘기도 하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빠졌었죠.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개헌 개각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네, 초미의 그렇습니다. 관심사였는데요. 네네. 뭐 개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네. 또 개헌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국민의 낭비다. 이렇게 일축하는 네, 그렇습니다. 모습이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차에 할 일이 많고 1초도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환용, 분위기 전환용 이벤트적 개각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네. 상황에서 개각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대목입니다. 개헌 관련된 이야기도 좀 비교적 상세하게 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회복 불씨가 조금 살아난 상황에서 나라가 개헌 논의에 빠져드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개헌 논의가 국력 낭비로 이어진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적절치 않다 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딱 못을 박았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 개헌의 논의가 확 사라질 것 같은 사그라들 것 같네요. 예,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의 언급이라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야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만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일은 아마 여야가 조금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 지방선거위에 여야가 개헌 로드맵을 만드는 문제에 좀 더 탄력이 받을 수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는 상황에서 당장 새누리당 입장에서 개헌 로드맵을 만드는데 뭐 상당 부담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개헌 논의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전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별한 앞으로의 전망. 예, 지금 이제 제왕적 그 대통령이 문제다 해가지고 입법부에서 그럼 한번 87년 체제 바꿔보자. 87년에 5년 단임제 해가지고 지금 5년 동안의 단임제 이게 이제 제왕적 그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이런 그 논의가 지금 최근에 아주 좀 급물살을 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오늘 대통령이 아주 원칙론적인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거 안 되고 우리 경제 문제가 더 급하다. 이렇다면 역시 그 새누리당은 청와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많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논의가 우리 박 기자와는 좀 달리 좀 수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 들고요. 사실 올해 이 개헌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면 내년 내후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5년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업적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제 정치 시스템 바꾸는 문제는 이제 이 순위로 두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차후 우리는 이 대통령의 업적 문제와 함께 정치 시스템, 국민의 그 정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문제도 한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밝혔으니까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